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거세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한국 전쟁 이후에 최고조에 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내기 위해서 파병을 한다는 거는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미 모종의 거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파병을 했다라고 봐야 할 네. 것이고요. 러시아는 북한에 지는 빚이 더 많아지는 거죠. 북한이 뭔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요 딱 하나 전문가가 와서 조언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해결돼요. 원포인트 렌스 원포인트 가능할 렌스. 거니까. 핵추진 잠수함, 정찰 위성, 신형 전투기 실제 줄 수 있는 것도 있죠. 북한판 작전 계획 작계라고 하는데 작계 3.1 전쟁 시나리오라는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3.1 전쟁이요? 네. 나날이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는 북한의 3.1 전쟁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정밀 타격 무기 체계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네, KT-1이 올해 전력화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와, 근데 KT-1이 올해 전력화 되는데 KT-2 얘기가 벌써 나오고 또 그 진전이 됐을 텐데, KT-2는 그럼 언제쯤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까요? 원래는 2034년까지 개발 및 배치를 할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북한이 이제 핵이랑 미사일 위협이 원체 많으니까 시점을 4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2030년 이내에 KT-2를 전력화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KT-2가 도입이 되면 사실은 수명 연한이 거의 다한 그 미국제 단거리 지대 미사일인 에이테크스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에이테크스가 사거리 300km에 또 하이마스 이동 발사대에서 운영이 되니까 사실은 보면은 스펙이 KT-2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KT-2의 별명이 바로 한국판 에이테크스가 돼 있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지금 KT-2가 제대로 이제 등장하기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당연히 기다리고 있으면 수출 얘기를 또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텐데, KT-2 이거 수출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에이테킴스 꽤 노후해가지고 해서 지금 다들 웬만한 국가를 치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이테킴스 차기 버전, 사거리 500km가 넘어가는 지대지 미사일, 프리즘, 실전 배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에이테킴스 사실 성능 개량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 KT-2를 열압력탄 외에 고폭탄 혹은 클러스터탄 등 탄두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개량을 한다. 에이테킴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KT-2가 더 큰 주목을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용도가 더 다양해지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예. 기존에 이제 미국 군용 GPS 사용해가지고 정밀도 높은데 가격도 저렴해. KT 한 발당 가격이 한 8억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수출형 같은 경우는 8에서 1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이테킴스 발당 가격이 11억 원 이상이다. 이게 성능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심지어 우리는 지금 KT-3 개발도 준비 중입니다. 이거 선행학습이 장난 아닌데요? KT-2보다 더 길어진 사정거리 500km, 그리고 파괴력도 높아지고 운반 차체도 아마 교체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무 2C와 현무 3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 차량에다가 발사관 2개를 탑재한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KT-3를 통해서 북한산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23, KN-24 유도 기능을 가진 600mm급 초대형 방사포인 KN-25 등을 요격하는 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KT-3도 지금 심지어 2028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물론 전력화는 이제 이후가 되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원이 올해 이렇게 배치되고 그런 상황인데 전력화된다고 하는데 수리까지 벌써 이렇게. 근데 사실 장사정포, 발사전 무력화 이게 핵심 역할이기도 할 텐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한국형 삼축 체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축 체계 개념은 이제 2016년에 완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꾸준하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핵과 미사일 끌고 들어와서 공격하려고 할 때 이걸 먼저 탐지하고 공격을 하는 킬체인이 있고요.
킬체를 요격을 했는데 요격을 일부 못한 미사일이 있다. 그래서 넘어서 날아온다. 그러면은 미사일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요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떨어져서 뭐 한두 발이라도 국내에 떨어져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응징보복이죠. 그래서 KMPR, 대량 응징보복으로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하고 특히나 현무5로 완전히 더 이상 땅 위로 못 올라오게 튼튼한 작업을 해야죠.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발표한 2024년, 2028년까지 국방중기 계획에 따르면요. 삼축체계 예산은 이 5년간 무려 41조 5천억 원입니다. 이 방역 개선비 전체의 36.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3분의 1 이상을 이 삼축체계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5년간 계속적으로 다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강력한 국방 태세를 위해서 삼축체계 능력을 제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삼축체계가 가장 핵심적인 노력이다라고 어떤 정부로 바뀌어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하고 요격해서 주요 핵심 시설을 방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이 능력 확보에 현 정부는 조금 좀 돈을 더 많이 들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올해 드디어 엘셈! 엘셈! 피니시 엘셈! 이 엘셈이 뭐 해준 바냐면 Long Range Surface to Air Missile 이거의 이제 약자입니다. 지난 5월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체계 개발 사업 종료 후에 2028년까지 작전 배치를 한다라고 계획을 좀 땡겼어요. 원래 애초 같으면 2030년에 전력화를 완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무려 2년을 앞당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르면 2027년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 엘셈 운용부대가 창설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 엘셈이 우리 KAMD의 그 거의 뭐 마지막 퍼즐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LSM은 원거리 표적을 레이더로 조기에 탐지해서 유도탄으로 정확히 요격하는 그 중상층 방어용 무기 체계죠. 일단 뭐 KMD 구성은 뭐 많이 보셨겠지만 살펴보자면은 고도 20km 이하는 이미 작전 배치된 천궁이 책임지는 거고요. 고도 3, 40km는 천궁2, 지대공 유도 미사일인 천궁2가 담당을 하고 동시에 이제 고도 40km 이하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전력으로는 이제 패트리어 쓰이는 거고요. 상층 방어는 다들 아시는 최대 고도 150km까지 커버 가능한 사드가 맞고 그 사이에 5, 60km 고도를 맞게 되는 게 바로 엘셈입니다. 사드 요격 범위 아래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게 바로 엘셈의 역할로 기대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엘셈의 뭐 성능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뭐 북한 미사일 다 때려잡을 수 있겠죠? 당연히 북한 미사일 다 잡아야죠. 이제 그러려면은 정밀도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방어가 얼만큼 힘드냐라고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총알로 날아오는 총알을 맞춘다. 그런 영화에서는 나오는 건데 SF 영화에서나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 계산과 이걸 통해 가지고 해서 센서 반응과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엘셈의 요격 시험 영상이 지난 5월에 공개가 됐는데요. 영상 볼까요? 탄도 미사일이 발사! 발사되면 이제 그 엘셈이 쫓아가서 빵 맞추는 거죠. 예. 이번 시험에서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엘셈이 타격한 지점이 표적탄의 탄두가 아니라 후미의 추진체라는 점입니다. 이전에 진행된 요격 시험에서는 엘셈이 이제 탄두를 직격했는데 해상에 이제 수없이 많은 파편이 흩어지면서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 좀 시험장 여건에 맞춰서 추진기를 타격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깔끔하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어디 맞출지 이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요격 체계가 우수하다. 그러니까 쏘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날아오는 총알을 맞춘 건데 이제 도망가는 총알을 옆으로 쏴가지고 뒤에서 맞출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도 목표 지점을 선택해서 정확히 타격이 가능한 만큼 엘셈은 이 교전 고도에 들어오는 탄도 미사일들 요 고도 딱 해당한다 그러면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요. 그만큼 예상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비법이 뭐랍니까? 공개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대회비인데.
뭐 비법이라기보다는 네. 뭐 전반적인 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LSM은 뭐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연구가 시작이 된 거지만 국내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죠. LSM의 눈인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그리고 발사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을 하고 체계 종합은 LIG 넥슨이 맡고 있습니다. 예. LSM에서 운영되는 요격 미사일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제 대항공기 유도탄, 이거는 AAM이라고 하죠. 안티 에어크래프트 미사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탄도탄 유도탄 ABM, 안티 발리스틱 미사일로 나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ABM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대항공기 유도탄에 비해서 더 높은 고도에서 직격으로 확실하게 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핵심 기술들이 되게 중요한데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격할 탄도미사일을 탐지해서 추적하는 시커, 정밀 추적기고요. 네. 그다음엔 탄도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 이렇게 두 가지의 핵심 기술이 있는데 둘 다 지금 국내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성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우리나라 말고 미국과 이스라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세 번째다. 아, 그만큼 어려운 기술인 것 같은데. 근데 그 기술이 뭐예요? 이 LSM의 그 ABM은 네. 추진기관 1단, 2단 로켓하고 직격 비행체인 3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추진은 얘네들만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네. 세 번째 얘는 직접 부딪혀서 폭발하는 부분입니다. 이 3단이. 예. 그래서 직격 비행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죠. LSM 요격탄이 발사가 되면 일단 지상 다기능 레이더 등이 이제 표적 신호를 탐지하면 그걸 기반으로 요격할 적 미사일 근처까지 날아가게 되죠. 1단, 2단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요격탄에 탑재된 시커로 적 미사일을 자세히 식별을 합니다. 식별하면서 정밀 조준을 한 다음에 여러 개의 로켓 분사고로 사방에서 하면서, 저걸로 예. 이제 위치 자세를 조정을 하는 거죠. 또 이 직격 비행체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을 이거는 직격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힘으로 아예 탄두를 완전히 그냥 무화시킬 정도로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파편도 없어요. 사실상 파편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핵도 폭발을 안 합니다. 이렇게 아예 탄두를 무화시켜버리면 아, 그래요? 예, 핵의 폭파되는 조건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도 완전히 무력화되고 그다음 화학 오염물질 이런 것도 엄청나게 넓은 범위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2차 피해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세계 넘버 3. 세 나라만 가지고 있는 기술 이렇게 평가받는군요. 예,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이면요. 사실 미사일만 좋다고 요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격 제대로 하려면 레이더 중요해요. 예, 레이더 가치가 탐지를 한 다음에 추적하면서 그 정보를 계속 미사일한테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 이제 여기 그 LSM의 소위 핵심 센서라고 할 수 있는 MFR, 멀티펑션 레이더, 다기능 레이더, 이 성능 세계적입니다. 이 레이더 범위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추적을 시작해요. 그리고 얘 어디로 가고 있어 계속 정보를 보내주는 상태에서 이쯤이 적합한 데다 그러면 전투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야 발사 딱 누르면 쭉 날아가면서 얘가 뭐 위치를 바꾸거나 뭐하거나 좀씩 해도 그걸 계속 예측하고 추적을 하면서 쭉 가다가 정확하게 딱 부딪히는 거죠.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소위 얘기하는 A사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이 A사 기술이 이제 우리도 익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거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KF-21도 그렇고. 자, 이게 예. 사실 이제 정사각 형태로 된 그 MFR 이게 최대 150도 범위에서 이제 회전이 가능한데 덕분에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면적을 탐지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수천 개의 질화갈륨 소재, 송수진 반도체 소자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이 소자들은 각각 전자파를 쏴서 표적의 위치와 이동 방향, 속도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이 소자 하나하나가 전기적으로 어디에 힘을 주고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스티어링이 되는 거죠. 뭐 항공기 피하 식별도 할 수 있고, 적 제모 뭐 이런 거에 대응도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복합 임무를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다기능 레이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LSM의 MFR, 이 다기능 레이더는 X밴드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드와는 달리 S밴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출력으로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항공기까지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기 조금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정밀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수천 개의 소자를 활용을 해서 이런 단점을 분해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을 좀 극복했고요. 그 레이더 분야의 최강자인 미국이 한 약 10여 년 정도 또 10년간 한 10조 원 정도 들여서 개발한 기술 수준을 우리는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10분의 1의 가격으로 성공한 셈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보너스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구조를 줄여주셨는데? 아니, 뭐 한 1조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고 얘기겠죠. 손가락이 한 예, 거한 예. 이 LSM 덕분에 우리 KAMD는 진짜 뭐 든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 빈틈없는 KMD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 LSM을 보완하는 LSM2 개발도 이미 본격화돼 있고요. 뭐 KT들도 1, 2, 3, 뭐 LSM도 1, 2 그냥 바로바로 가는군요. 우리나라의 장점이죠. 예. LSM 요격 고도가 지금 40에서 60km인데 그거보다 1.5배를 늘려서 고도 100km 이내에서 요격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그래서 장거리 탄도탄의 상층 방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라서 한국형 사드로도 불리고요. 올해 연말에 시제업체를 선정하고 2028년 10월까지는 시제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고고도 요격 유도탄 개발의 중요한 부분은 작동 시간하고 탐지 능력 향상인데요. LSM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작동 시간이 더 길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 작동 시간을 늘릴 것이냐? 얘기되는 것은 직격 비행체의 기존보다 더 연비가 높은 연료를 사용을 하자라든가 혹은 추진 체계의 1, 2단에 소화와 재점화 기능을 적용하자, 즉 껐다 켰다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기술적으로 잘 하면은 속도라든가 고도에 손해를 안 보면서 연료를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 자동차도 대기할 때 시동이 잠깐 꺼지고 그러잖아요.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거 이제 컴퓨터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연료 소비량을 통제하면서 가동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LSM의 그 탐지 능력을 향상을 시키려면은 비행 최종 단계에서 표적을 정밀하게 포착하는 기술이 중요하죠. 아까 LSM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도가 낮지만 이건 고도가 더 높다 보니까 더 멀고 이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항공이나 미사일은 초음속으로 비행을 하면서 열이 발생을 하니까 그 장파장 대역에 적외선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특성을 활용해서 그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장착을 하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층 그 발전될 LSM2 진짜 기다려지는데요. 그 LSM2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우리 청궁 2가 있는데 청궁 3. 엠셈 오늘 뭐 블록 시리즈 다 나오네요. 엠셈 블록 3도 함께 개발할 예. 예정이에요. 이 천궁 3의 최고 요격 고도 또한 청궁 2의 한 2배 수준. 그래서 청궁 2가 20에서 40km 정도 요격 고도라고 얘기하는데 50km 이상을 천궁 3는 요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요. 기존의 지대공 유도 무기와 더불어서 LSM2 청궁 3까지 개발이 되면 고도별 대응이 가능한 진정한 다층 방어를 구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가 됩니다. 관련 기술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쌓일수록 말이죠, 우리 방산 수출의 기대주가 될 거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UAE와 4조 원대 규모의 이 천궁 수출 계약, 청궁 수출 계약 맺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요. 예. 앞으로 그 영광은 이제 또 LSM에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이란 분쟁 등으로 미사일 요격 체계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 있는 와중에 이미 중동 국가들이 LSM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럼요. 당연한 얘기고요. 지난 5월에 그 방한한 UAE 관계자들이 우리 군의 다층 방공 시스템을 살펴보기도 했고, 뭐 이외에도 뭐 폴란드, 루마니아 등 이 동유럽 국가들 또한 러시아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서 LSM을 도입할 수 있지 않느냐, 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미사일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미사일 맛집 가면 다 있어요.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사일의 개발이 진짜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얼마나 어려우냐? 그 단적인 예를 보여준 사례가 있는데, 구소련 최초의 대량 생산형 ICBM이자 1세대 ICBM으로 불리는 R-16이라는 미사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1년에 완성돼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만 이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고 하네요. R-16, 이 미사일 제작에 큰 영향을 준 이 사건은 무엇일지 본방 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 10월 24일) 구소련의 레닌스키 우주센터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는데요. 수많은 개발자와 기술자들이 정신없이 업무에 집중하던 그때
엄청난 폭발 소리와 함께 직경 120m의 거대한 화염이 레닌스키 우주센터를 집어삼켰는데요. 어찌나 폭발이 컸던지 해가 질 때까지도 화만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950년대) 미국과 구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핵 전력의 주도권을 거머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요. 핵 개발엔 성공했지만 이를 투하할 수단인 폭격기가 없었던 구소련은 미사일 개발에 더욱 매달렸고 그 결과 미국까지 닿는 ICBM인 R7 세미오르카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에 1957년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우주에 띄우며 미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죠. 하지만 R7은 실전에 유효하게 사용되기엔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주 발사체로는 쓸만해도 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R7 세미오르카는 극저온의 액체 산소를 산화제로 썼기 때문에 미사일을 세우고 연료 주입하는 발사 준비 시간만 꼬박 하루가 걸렸고요. 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선 크고 복잡한 고정식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실제로 R7 미사일 발사장 하나를 짓기 위해 구소련 방위 예산의 5%에 달하는 5억 루블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이에 구소련은 미사일 개발자들에게 비용과 발사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R7 미사일의 단점을 보완한 R16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R16 미사일 개발이 한창이던 1960년 9월 구소련 전략 로켓군 사령관 네델린 원수는 개발팀에 다짜고짜 압력을 넣었는데요. 볼셰비키 혁명 기념일 구달력으로는 10월 25일 이때에 맞춰 R16 미사일을 발사하라고 말이죠. 네델린 원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매우 큰 역할을 한 인물인데요. 구소련 최고의 미사일 개발자인 세르게이 코렐리오프를 적극 지원해 R7 ICBM을 만들었고 스푸트니크를 발사하고 보스토크 계획으로 우주인을 양산하기까지 했죠. 때문에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무리한 일정인 걸 알면서도 네델린 원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1960년 10월 23일 기지 발사대에 R16 ICBM의 테스트용 프로토타입이 제작되어 설치되었고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가 정광석화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혁명 기념일 전날인 10월 24일 기적처럼 R16 미사일의 엔진이 점화되는데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순식간에 그곳은 상상도 못할 아수라장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문제의 시작은 무리한 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R16의 경우 로켓 추진 연료로 질산과 하이드레진으로 된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극저온 추진체를 사용하는 R7보다 발사 준비 시간이 훨씬 적어 이를 선택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액체 연료는 독성과 부식성 그리고 폭발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얼마나 위험하냐면 하이드라진을 다룰 땐 우주복스러운 방호복을 입어야 할 정도였고 로켓에 추진체를 주입할 땐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발사대에서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코렐리오프는 이 액체 연료를 악마의 독이라 부르며 혐오했죠. 물론 구소련 전략 로켓군 사령관 네델린 원수 역시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대비한 여러 안전 매뉴얼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혁명 기념일 전까지 성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는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던 터라 이러한 안전 수칙들은 하나둘씩 무시되어 가기 시작했죠. 발사 전날엔 기술자의 실수로 1단 엔진이 점화되는데요. 액체 연료를 담는 연료통에 보호막이 파열됐고 이로 인해 액체 연료가 연소실로 흘러 들어갔죠. 하지만 기술자들은 그럼에도 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 번 주입한 연료를 빼는 방법이 없었을 뿐더러 1단 엔진에 연료가 들어가 버린 이상 3일 내로 발사해야만 했습니다. 불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연료 공급선 안전장치에 이상이 생겼고 엔진 폭발 밸브가 자동 작동하는가 하면
미사일의 전원을 공급하는 전류 분배기까지 고장나고야 말았죠. 기술자들은 정신없이 문제 해결에 나섰고 혁명기념일 전날 아침에서야 겨우 발사 준비가 재개되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고장 수리 문제로 발사 시각은 또 연기되고야 말았죠. 화가 난 네덜린 원수는 직접 발사대로 향하는데요. 안전 규정에 따르면 연료 주입이 시작된 이후 최소한의 관련 인원 외에는 발사대 주변으로 접근할 수 없지만 네덜린 원수와 실험장의 사령관 등 주요 인물들은 이를 개의치 않았죠. 그 시각 지상관제소에서는 R-16 미사일에 설치된 프로그래밍 전류 분배 장치가 발사 후 모드로 전환된 것을 발견하는데요. 단 하나의 밸브만이 엔진의 조기 점화를 막고 있는 상태였죠. 이를 수정하기 위해 다급히 기계를 리셋하는 순간 시스템 결함으로 엔진의 조기 연소를 막고 있던 밸브가 활성화되면서 갑자기 미사일 엔진이 점화되는데요. 이미 연소실을 거쳐 흘러들어간 액체 연료는 순간 점화되면서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발사대 근처까지 와 있던 네덜린 원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발사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액체 연료가 연소할 때 나오는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R-16 시험 발사는 미사일 개발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었고 현재까지도 정확한 사망자 수가 밝혀지지 않은 채 묻히게 되었죠. R-16 미사일의 대폭발 사건 이후 구소련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힘썼는데요. 그 결과 1년 후인 1961년 R-16 ICBM을 완성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하게 되었죠. 이렇게 완성된 R-16 ICBM은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 사용되었고 1세대 ICBM으로서 이름을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당시 개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미하일 양겔은 되게 운이 좋았는데요. 폭발이 있기 몇 분 전에 발사관에서 멀리 떨어진 벙커 옆에서 기술자하고 작업 이야기를 하면서 담배 한 대 피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그 덕분에 대폭발로 살았군요, 그분은. 예, 담배가 사람을 구한 흔하지 않은 상황인데 덕분에 아무튼 이분은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 미하일 양겔까지 사고에 휘말렸다면 아마 R-16은 없어지지 않았을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앞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죠. KAMD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서 올해 개발을 마친 LSAM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뭐 여러 가지 오늘 투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력화를 서두르는 무기 체계가 또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그 다층 방어 체계의 또 다른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 네. LAMD라고 하는데 그 Low Altitude Missile Defense라고 하죠. 이것의 조기 전력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8월에 북한이 공개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이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가 자그마치 250문 도열해 있는 위성 사진인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이 지금 그건데 250문이 더미가 아닌 진짜로 추정이 됩니다. 근접 맞네요. 사진으로 보면 이제 미사일 직경이 한 62cm 정도가 되는데 화산 31형 핵탄두, 이게 직경이 한 45에서 50c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의 탄두로 합치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사거리 120km로 추정되는 이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만약에 핵탄두를 싣고 전방에 배치가 된다면 수도권은 물론 평택 미군 기지까지 핵사정권에 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게다가 발사 차량 한 대당 4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니까 아까 250문 기준으로 보면 1000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니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래 2031년에서 2035년이었던 그 LAMD 개발과 전력화 계획이 2029년에서 2033년으로 2년씩 단축이 됐고요. 네. 그만큼 이제 KAMD도 더욱 빠른 시간에 강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죠. 말씀하신 LAMD가 한국형 아이언돔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빨리 좀 돼야지 좀 든든해질 것 같네요. 더욱더. 비교하면 좀 기분 나쁩니다. 왜요? 비교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대표적인 그거 아니에요? 아이언돔보다 우리 게 낫죠. 아 그래요? 좋은 소식인데요. 예. 그 아이언돔하고 비교가 자주 되긴 하는데 우리는 더 뛰어난 능력을 추구하고 있어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서 물건이 실제 물건이 나온 게 아니라서 좀
더 세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더 나은 능력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이언돔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대하는 상대가 좀 약해요. 헤즈볼라, 하마스 사실 뭐 국가도 아니고 테러 집단이 그냥 간헐적으로 뭐 쏘고 뭐 심지어는 무슨 뭐 드럼통 연결해가지고 가삼인가 뭐 그런 거 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다 안 되면 드럼통 연결해가지고 로켓을 만들어 공격하는 거 그거 요격하는 건데 그 우리가 상대해야 될 위협은 그야말로 수천 발의 로켓탄이 동시에 이제 휴전선 인원을 강탈할 수 있는데 더 뭐 난이도 높은 기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사실 이 LAMD는 북한의 그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 이외에도 이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 명칭이 사실은 화성 11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화성 11라 이외에도 뭐 장사정포,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저고도로 날아오는 포탄, 로켓, 자폭 드론 사실 다 막을 수 있는 종합 방어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뭐 일단은 이제 레이더, 발사대, 그다음에 발사대 안에 요격탄, 그다음에 이 모든 걸 통제하는 교전 통제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한 개 발사대에 32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를 하고요. 6개 발사대가 하나의 포대를 이루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192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 레이더로 탐지도 하고 교전도 할 수 있는데 뭐부터 어떻게 교전해야 될지 짧은 시간에 굉장히 여러 번이 날라오니까 그거를 연산하는 능력이 사실 제일 핵심인 거고 고도 5km 이내, 최대 사거리 4km 수준에서 요격을 하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미사일 방어망의 방어가 다 실패했을 때 마지막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LAMD를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 미사일의 성능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마하 4, 5 이상으로 떨어지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날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어떤 기술력이 뛰어날 수 있다. 우리 LAMD. 정말 엄청난 것 같은데 근데 그 비결은 뭡니까? 이제 미사일 킬러로 널리 알려진 패트리엇. 패트리엇이 이제 애국자 예.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원래 미국이 말장난하기를 좋아해서 이게 원래 뭐냐면 Phased Array Tracking Radar to Intercept on Target. 요격용 위상 배열 레이더. 마지막에 미사일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레이더로 끝나는 거군요. 그쵸. 패트리엇이. 그래서 이제 지대공 유도 무기에서 정말 중요한 자산이 레이더가 정말 중요해요. 레이더 성능부터 확보가 안 되면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LAMD의 다기능 레이더는요. 동시다발로 쏟아지는 다연장 로켓 MLRS를 실시간으로 탐지소 추적 요격할 수 있고 다표적 동시 교전 MFR 멀티펑션 레이더 이렇게 부르는데요. 탐지 거리가 50km를 넘고 1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여러 발이 동시에 날아오는데 한 발로 표시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다 완전 다른 건데요. 그렇죠? 예. 각각 하나가 다 나와야 되죠. 이 LAMD의 다기능 레이더는 그래서 이 레졸루션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이 포탄들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구분해가지고 해서 다 식별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LSM이든 뭐 LAMD든 뭐 다기능 레이더요?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한 거네요. 네. 그리고 또한 이 LAMD 같은 경우는 핵심 기능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AI죠. AI 알고리즘 운영 체계인데 표적의 형태와 궤도 속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쏟아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방사포가. 그럼 이제 우리가 저걸 요격을 해야 되는데 쏘다가 보면은 장사정포의 요격 확률이 낮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격탄을 추가 발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AI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예. 사람이 판단하기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사정포의 낙하 예정 지점에 우리 뭐 중요한 민군 시설이 있는지를 따져서 이거를 쏠 거냐 안 쏠 거냐 떨어뜨릴 우선순위를 거냐. 이렇게 구별하는군요. 그거를 이런 의사결정을 짧은 시간 내에 수천 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걸 바로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날아오는 걸 다 쏴버리면 결국은 우리 요격 미사일들 재고가 바닥이 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가 공격에 이제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성능 레이더 그리고 통제 체계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LAMD는 이 대규모 포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처럼 넓은 지역도 사실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LAMD 완전 천재인데요. 엄청 스마트합니다. 똑똑하고요. 우리 군은 이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LAMD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또 구상을 하고 있어요. 북한 장사정포 종류도 다양해지고 기술 수준도 뭐 이렇게 고도화하면서 요격 체계도 뭐 더욱 정밀하게 그다음에 촘촘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 건데 장사정포 요격 체계 2, LAMD2를 개발해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600mm 방사포 요 공격을 저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600mm 방사포가 사거리가 300km가 넘어갑니다. 거의 400km 가까이 되고요. 이게 지금 사실 북한이 스커드를 대신해서 대량으로 투발을 할 단거리 미사일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이거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가 LAMD를 쫙 공유하면서 요격탄 성능을 조금 좀 끌어올리면은 기존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이 되니까 그야말로 요격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존의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천궁2 체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술을 좀 가져와서 하면은 개발 비용도 단축되고 비용도 줄이고 북한 미사일 도발을 무력화하는 우리의 강철 지붕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뭐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킬체인부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두루 살펴봤는데요. 또 얘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직강 끝에 진짜 딱 그 미사일에 새겨놨으면 좋겠어요. 직강 끝이라고. 바로 현무5 아닙니까? 한국형 삼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 KMPR 대략 응징 보복의 핵심 전력을 꽂히는 현무5 북한 군을 압도하고 단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 체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탄두 중량이 약 8톤이고요. 전 세계 어떤 재래식 미사일을 다 훑어봐도 최고 수준이고 지하 100m 깊이의 콘크리트까지 뚫고 내려갈 수 있어서 북한이 어떠한 지하 벙커를 만들었다. 두더지처럼 열심히 땅을 파도 그냥 그것이 관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무기 체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거리도 300km 정도니까 짧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서 평양까지 이제 195km 정도, 200km가 살짝 안 되는데 뭐 당연히 대전에서 쏴도 뭐 평양까지는 그냥 가죠. 그냥 속도도 이제 마10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고 1초에 약 3.4km를 날아가서 북한 전역에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현무5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대남 기습 공격에 나선다. 그럼 우리 군은 이 벙커 버스터에 북한이 좋아하는 말을 쓰겠습니다. 최종 완결판인. 예? 북한이 그런 표현을 좋아해요? 저는 ICBM 뭐 최종 완결판 그러잖아요. 맨날 뭐 판가리 결전 얘기하고 뭐하고 얘기하는데 자 좋습니다. 우리도 벙커 버스터의 최종 완결판인 현무5 20발에서 뭐 30발 이걸로 평양에 내리면은 그야말로 초토화 이거 뭐 그냥 정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의해서 상대편이 먼저 쏜 거 일단 무력화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2-30발을 그냥 날려버리면 진짜 엄지척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대량 응징 보복의 주요 무기 체계 중 하나가 북한의 방사포의 효과적인 대응 무기로 불리는 그 다연장 로켓 천무, K239 천무죠.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 대화력전의 핵심 전력이고요. 지난 10월에 근데 천무가 적진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실제로 불을 뿜은 것은 아니고. 그러게요. 불 뿜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가상적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동해상의 표적지를 향해서 130mm 로켓탄 천무를 속사포로 발사를 해서 실사격 훈련을 치렀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북한이 최전방에서 도발과 무력 시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좀 대북 억지력을 보여준 거죠. 천무의 고폭 유도탄은 위성 항법 시스템 GPS하고 관성 항법 시스템 INS를 같이 갖고 있어서 로켓임에도 불구하고 표적지 탄차 오차가 15m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정밀하고 신속하고요. 그리고 분산 유도탄, 천무의 분산 유도탄은 300여 개의 자탄을 쏟아내는데 축구장 3배 면적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력이 또 막강하고 그래서 화력, 사거리, 정확도를 두루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 강철비 천무고요. 이 정도면 현무5와 함께 이 천무도
대량 응징 보복을 맡을 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의 훌륭한 무기 체계를 뭐 2주간에 걸쳐서 자세히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더 있다면서요. 또 있다면서요. 한국 우리가 만든 무기 체계 중에서 지금 소개 못한 거 지금 우리 얘기하면 왜 타우러스 미사일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 공군이 도입한 독일서 제작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걸 도입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도입하면서 우리가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천룡이라고 하는 국산 공중 발사 유도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또 KF-21 보라매와 결합이 돼요. 아, 우리 기술 딱 집약이네요. 그렇죠. 집약이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천룡도 이제 타우러스처럼 복합적인 그 정밀 유도가 가능하고 뭐 영상, 지형, 대조, 비행하고 종말 유도 해가지고 해서 오차 범위 1mm 이내로 그냥 정확하게 때려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이 타우러스의 문제는 뭐냐면 얘는 미사일인데 그냥 달고 곧바로 쏴야 되는데 쏘기 전에 연료를 넣어야 돼요. 발사 전에 넣어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좀 힘든데 천룡 이게 이거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넣어놓으면 한 5년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그냥 그대로 보관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곧바로 비행기 전투기 장착해가지고 해서 즉각 작전에 투입하지. 야, 언제 이걸 연료를 넣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냐? 예, 예. 그건 우리처럼 일단 뭐 방어 중심의 그 작전 전개하는데 급한데 그 연료 넣고 있으면은 야 출격하라 연료 넣고 있는데 이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주유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유럽이 안 된다니까. 이거 확실히 이제 급할 때 주유하면 이제 곤란한 건데 하여튼 천룡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맞죠? 이건 뭐 그냥 외워 하도 직강 그래서 다 외웁니다. 이 직강 끝으로 상대편을 응징하는 우리의 군의 능력, 한국형 삼축 체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밀 타격 무기를 살펴봤는데요. 자, 2주간에 걸쳐 소개해드리는데요. 자, 북한이 정말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발 좀 우리 영상 좀 보세요, 북한 우리 분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삼축 체계라고 하는 접근 자체가 굉장히 전 세계로 봐도 독특한 접근입니다. 뭐냐면 핵의 비대칭 위협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로, 재래식 정밀 타격 무기로 대응해가지고 해서 위협을 감소시키고 대응해 나간다. 일단 아이디어 자체가 야 저거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처음에 무시가 될 만한 얘기인데 실제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당 부분 끌어올려 왔어요. 네.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을 막는 거는 우리가 한미 동맹에 의해서 핵 확장 억제에 의해서 이걸로 막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여기에 엄청난 이 삼축 체계 능력을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야말로 북한이 핵 도발을 상상도 못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즉각적으로 위협을 대응해야 되는 필요에 의해서 무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첨단 무기 체계를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기 있는 무기들 중에서 뭐 천궁2 정도가 이렇게 판매가 되고 뭐 혹은 천무들이 일부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요.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좀 개념을 좀 더 많이 개발을 하고 무인 체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과 결합을 해 나가게 된다면은 이거야말로 전 세계 어느 국가들도 탐내는 그러한 국가 방어 전략과 거기에 해당하는 무기 체계, 그다음에 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못할 것 같은 목표인데 이거 한번 이루고 나서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럼 거의 뭐 세계에서 거의 그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진짜 무궁무진해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자주국방 이런 얘기를 어려서 들었던 세대. 그렇죠. 예. 예.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많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 여건에 아주 적합한 창의적인 전략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무기를 또 스스로 기술로 개발해내고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그 조건을 갖춘 나라가 지금 돼 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그런 발전에 노력하신 분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뭐 군에서도 그렇고 기술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그 집중과 노력이 필요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정말 이제 실현이 됐구나. 예. 이런 느낌을 특히 오늘의 얘기 속에서 많이 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힘든 미션을 잘 수행해내신 우리 그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원투 쓰리 막 계획이 막 속편 속속편 막 연달아 나와요. 야, 우리 대단하죠? 네. 갈아 넣은 거죠 뭐. 아, 그럼요. 고생하신 분들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 1조를 나눠주자.